120점. 슬픈 소식 하나가 있는데, 다음 주는 설이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다음 주 쉬니까 좀 열심히 합시다. 오르몬 합시다, 오르몬. 어, 우리 단백질 중에 하나죠. 단백질 중에 하나인 이 호르몬을 이야기를 좀 중학교 3학년 때 다 했던 것들이고,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가면서 약간씩 살을 붙일 건데, 내용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암기 위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친구는 뇌분비생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돼요. 뇌분비생에서 내분비 세포라고 돼요. 내분비 세포가 모여있는 곳을 내분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에는 별도의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비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이 호르몬과 반대되는, 내분비샘과 반대되는 개념 외분비샘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외분비샘이 이제 땀샘 같은 거예요. 땀샘은 땀이 나오는 땀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땀구멍과 연결된 그 관이 있는데, 호르몬은 이 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동하냐? 혈관에 따라서 그러면 혈관 분비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림 있다. 그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호르몬은 소적 세포가 존재합니다.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배웠을 호르몬이 뭐가 있을까?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거 기억날까요? 자, 그런 것들은 아무 데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정해진 장소. 인슐린, 글루카곤은 간이 작용하는 소적 세포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요?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거 한번. 자, 얘는 여기에 내분비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포들하고 관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용지 이번 주부터 들어온 거냐? 계속 보다 보니까 원래 있는 줄 알았네. 어, 네, 누굴까요? 우리 소연이. 어? 이, 이소연. 이것도 딱 되긴 한데요? 아이고야. 책은 있을까? 어, 122쪽 비. 내분비 되면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옆에 있는 내분비 세포에서요,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이 호르몬을 하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냥 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이동을 하다가 이 혈관으로 추가돼서 이동하는 셈이 이제 내분비샘과 주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로 외분비샘이라고 하면 이거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는 아니고요. 다른 샘, 민물샘 정도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땀을 만드는 부분이 있으면 피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 관과 연결되어 있는 이게 분비가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비관이 존재하는 외분비가 아니다. 내분비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않죠? 네, 오늘 항상성 조절에 대한 이야기. 자, 항상성이라고 하면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값들이 항상 일정한 수치로 유지해야 되는 값들입니다. 세 가지 채워. 혈당량, 근데 120점이요.
삼투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심플해. 우리 앞서 2주 좀 고생했는데, 지난 문제들 하고 했는데, 가벼운 암기비. 요세 가지를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 방식이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조절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우리 신경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생김새도 이야기했고요. 교감신경은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든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억제 상태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체온이든 혈당량이든 삼투압이든 조절하는 부분은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 최고 중수는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저번주에 간뇌 그림도 이야기했었죠. 최고 조절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에서 모든 걸 감지해요. 뭐 체온이 높다라고 하는 걸 시상하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온도와 이제 그것보다 높나 낮나를 감지하기도 하고, 뭐 혈당량이 높나 낮나 감지하기도 하고, 삼투압이 높나 낮나 감지하기도 합니다. 감지해가지고 이걸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지금 체온이 너무 낮다, 몸 좀 떨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바로 간뇌의 시상하부입니다. 다음에 이 호르몬하고 신경 둘 비교 한번 해봅시다. 한번 만들어 비교할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둘은요 신호 체계가 다릅니다. 먼저 신호 체계가. 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호 체계를 가지냐면 방금 본 것처럼 실제 물질을 만들어서 이동시키고 있죠. 실제 물질로서 신호 조절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래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내보내는 신호를 화학적 신호라고 해요.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전 주에 이야기했듯이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를 통해서 조절합니다.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그외 뭐 체감신경 같은 것도 전부 다 전기 신호였죠.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은 끝난 거야. 속도 비교하라 그래. 물질이 가는 게 빠르겠니? 전기가 빠르겠니? 전기가 빠르고요. 호르몬은 느리고. 이제 이 신호 체계가 안 나와 있는데 신호 체계만 이해하면 나머지죠. 사실상. 자, 그럼 시간도 볼까요? 지속 시간. 신경은 특정한 지점과 딱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재빠르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신호가. 그러면 여기 신호가 머물러 있는 시간 자체는 어떻겠니? 짧겠죠. 오케이? 이런 거 이해하면 쉬워요. 어, 신경이 짧네. 신경이 짧고 호르몬은 길겠죠.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천천히 간다라고 했죠. 혈관 따라서 혈관 속에 있는 혈액 따라간다고 했어요. 천천히 가니까 뭐 예를 들면 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 간을 혈관이 이렇게 감고 있을 텐데 여기는 온종일 지나고 있는 거야. 그 신호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속 시간 자체는 길다. 속도가 느리니까 지속 시간 길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작용하는 범위. 아까 호르몬은 표적 세포가 따로 있다면서요? 표적 세포가 간세포인데, 간세포는 간에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우리 그림 보면 제가 이 간을 그려놓고, 이 간을 혈관이 이렇게 다 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간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겠지. 근데 신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신경은 간의 특정 지점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범위는 당연히 누가 넓겠니? 다 갖고 있는 호르몬이 신경은
있다는 네. 그럼 에피타이저 막 봤고요. 메인 디시로 갑시다. 어렵지 않아요, 메인 디시. 우리 얼굴 하나 그려줄까요? 하나 얼굴. 몸통도 그려줍니다. 어깨가 좀 좁네요. 있잖아요. 코도 그려줄까요? 코도 그려줄까요? 뇌도 그려줄까요? 뇌는 실제로 코보다 살짝 위에 있는데 그걸 좀 낮춰야겠다.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뇌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중간에 있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연수 있고요. 그 밑에 뇌교 있고 척수가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구조죠. 자, 그 다음 우리 호르몬의 최고 조절 중추가 간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뇌 중에서도 특히 간뇌는 더 잘 그려놔야겠지. 예, 동그랗게 여기 시상이고 밑에 제가 붓을 2개 달려있다라고 했죠. 실제로 저보다 좀 작은데 제가 강조해서 크게 그린 거예요. 간뇌는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와 관련되는 우리 몸의 기관들 좀 그려볼까요? 여기 위쪽에 폐 2개 있고요. 그 사이에 심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폐 밑에 콩팥 2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콩팥 하나 그려주고 이쪽에도 콩팥. 폐 아니에요. 폐는 더 위쪽에 있습니다. 달리면 바로 아래에 있어요. 폐는 네, 콩팥 2개 그려주고요. 콩팥 2개에 모자 씌워줄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긴 부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부신. 부신은 여러분한테 좀 익숙한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약속했죠. 아드레날린이라는 표기를 쓰지 않고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기로 했죠.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콩팥을 가로지르게 기다란 바지처럼 생긴 거 하나 그려줄까요? 췌장이에요. 췌장. 이자라고도 하죠. 이자. 보통 이자라는 표기를 더 많이 씁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에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암기할 때는 교재 위주로 하시고요. 시험 기간 되면 교재에 있는 거 다 암기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간내에서도요 2군데로 나눠야 돼요. 여기랑 자, 사실 이 간내에서 절반 정도 쳐가지고 위쪽을 시상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시상하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전부 다 시상하부인데 시상하부 중에 방울 2개 달린 거 이야기했었거든. 이거 이름 기억나니? 4글자였는데. 그렇지. 시상하부랑 뇌하수체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먼저 가볼까요? 여기 뇌하수체입니다. 첫 번째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아니고 시상하부죠. 뇌하수체 좀 밑에 있는 거야. 잠깐만. 자, 이쪽에 제일 첫 번째 열에 이 분비 장소를 쓸 거예요. 장소. 자, 장소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만드는 실제 호르몬의 이름도 봐야겠죠. 호르몬. 호르몬. 자,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TRH. 이름이 되게 개똥 같아요. 티록신 스티뮬레이팅 릴리즈 호르몬이거든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 분비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을 다시 더 분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대. 그죠? 자, 그럼 이 TRH의 역할이 뭐냐면, 표적부터 봅니다.
그죠? TRH는 어디에 표적으로 하냐면요. 이 시상하부에서 생성이 돼서 뇌하수체로 갑니다. 뇌하수체. 자, 보면 구슬 두 개 있죠? 자, 그러면 얼굴 쪽, 즉 앞쪽에 있는 구슬을 전엽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있는 구슬을 후엽이라고 그래요. 뇌하수체 전엽으로 갑니다. 뇌하수체 전엽으로 간다. 자, 역할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거예요. 뇌하수체 전엽으로 간다면 그냥 여기 파견 직원 보내는 거야. 시상하부에서. 시상하부가 뭐 본사면은 본사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겠는데 하고 직원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 직원의 이름이 TRH야. TRH라고 하는 직원이 뇌하수체 전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는데요. 여기서 뭔가 작용을 하겠죠. 자, 이 역할은 TSH의 분비를 촉진하는. 센스 있는 친구들은 눈치챘지. 아, TSH는 그럼 뇌하수체에서 만드는 호르몬이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상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쭉쭉쭉쭉 이어가는 명령 체계입니다. 단계적으로 명령을 가는 거예요. 본사 직원인데 우리 지사, 저기 지방에 있는 우리 회사 지사에 가가지고 지사 뭐 과장한테 말하는 거야. 본사에서 이렇게 하라는데요. 그럼 과장이 또 일단 직원한테 말하겠죠. 야 이거 이렇게 하래. 너 이렇게 해. 자, 그런 작용을 지니는데 우리 실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게 두 번째 장소. 뇌하수체입니다. 자, 근데 뇌하수체는 제가 구슬이 두 개 있다라고 해서 먼저 전엽부터 봅시다. 자, 전엽은 이 앞쪽 구슬이에요. 자, 앞쪽 구슬. 자, 전엽에서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장 호르몬인데요. 내용이 엄청 쉬워요.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은 몸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표적은 많아요. 굳이 쓰지 않습니다. 몸의 모든 성장판 그리고 말단 부위까지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따로 표적을 규명하지는 않습니다. 생장 호르몬. 자,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호르몬이 아까 TSH 분비를 촉진한 다음에 전엽에 가서 그럼 전엽에서 TSH 만들어야지. 그쵸? 당연히 전엽에서 TSH 만들어야지. 그럼 이 TSH는 표적을 어디로 삼냐? 갑상샘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갑상샘으로 가서 뭐 하냐면요. TSH는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해요. 티록신. 일단 티록신 이야기 이따가 이어서 하고요. 우리 뇌하수체 후엽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뇌하수체 후엽. 자, 뒤후에요. 뒤통수 쪽에 있는 구슬을 뜻합니다. 뒤통수 쪽에 있는 구슬요. 자, 여기서 만드는 호르몬은 ADH예요. ADHD 아니에요. 안티듀레틱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항이뇨 호르몬을 지칭하는 항이뇨 호르몬. 너희한테 들어봤을 만한 게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에스프레소 같은 게 이런가? 바소프레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 어? 자, 얘는 여기 표정이 방광입니다. 방광으로 가서 물에 대흡수를 촉진합니다. 물의 제흡수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고요. 자, 이따 다시 짚긴 할 건데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보면 물의 제흡수, 다시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흡수한다라는 거겠죠. 소변으로 나갈 물을 다시 몸으로 흡수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소변 양을 줄이는 호르몬이다. 혹은 몸에 있는 물의 양을 늘리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변으로 나갈 물을 중간에서 다시 몸으로 재흡수하는 상황이다. 더럽지 않아요. 물만 빼기 때문에. 더러운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여기 목적으로 가볼까요? 목에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여기 우리가 갑상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갑상샘 봤는데 아까 표적이 갑상샘인 곳이 있어서 TSH의 표적이 갑상샘이었어. 그럼 이 TSH가 갑상샘으로 가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고 했거든? 잘 생각해봐.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이름은 뭐겠니? 그렇지, 티록신. 그럼 이 티록신의 표적은 어디냐? 간이. 간에서 뭐 하냐면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그 물어보면 고위 친구들의 한 절반은 대답을 못합니다. 세포호흡이 대체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네, 갑자기 블랙이 없어. 뭐야, 세포호흡이? 뭐야, 민철아? 포도당. 오! 포도당을 이용해서 포도당만 이용하나요?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뭐랑 뭘 만들고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고 에너지 만드는 과정.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촉진하는 거야. 포도당을요 산소로 깨 부셔가지고 사실 이 산소가 이동하면서 전자를 막 움직여가지고 포도당을 깨 부시는 시스템이거든요. 산소로 포도당 깼다고 생각해. 그 포도당 안에 있던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세포가요 포도당을 깨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거야. 체온이 막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응? 체온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음은 이 연결된 맥락들 한번 볼까요? 이따가 쭉 설명될 겁니다. 정리 다시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시상하부로 갈까요? 시상하부에서 체온이 낮아진 걸 감지해서 그러면 TRH라고 하는 걸 분비해요. 다음 TRH가 어디로 가?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죠. 전엽에 도달했으면 뭐하냐? 전엽에서 TSH의 분비를 촉진한대. 그럼 TSH는 다시 어디로 가? 갑상샘으로 간대. 오케이? 갑상샘으로 가서 뭐하냐? 티록신 분비 촉진한대. 그럼 갑상샘에서 TSH 왔다. 티록신 만든대. 막 만들어내요. 그럼 이 티록신은 간으로 갑니다. 안으로 가서 세포의 호흡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에너지가 발생해서 체온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오케이? 쭉 이어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단계적인 명령 체계를 거쳤습니다. 그 외의 호르몬들도 있지만 가볍게만 합시다. 가볍게만. 자, 그다음 여기 부신. 자, 근데 이 부신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자, 겉질과 저번 주에는 대뇌의 겉질과 속질, 석쇠의 겉질과 속질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부신의 속질로 나눠야 합니다. 자,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두 개예요. 우리 당코코와 무코코인데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코르티코이드 계열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냥 코르티코이드다라는 정도가 체크하시죠. 그 뒤에 뭐 표적이나 역할은 아직 됐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제가 막 암기하라고 쑤셔 넣을 텐데 오늘은 좀 줄기가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핵심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외라고 하면 안 외울 거잖아. 중요한 거라도 외우자고. 자, 대신 부진 속질은 좀 외워야 돼요. 제가 칸에 다 치워놓은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요. 에피네프린이라고 했어요. 자, 다른 이름으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했죠. 아드레날린. 이거 꼭 기억합시다. 부속 에피네프린. 부속 에피네프린.
자, 표적은 어디냐? 간입니다. 간. 뭐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보다 아드레날린 좀 익숙할 테니까 아드레날린 생각하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막 흥분 상태가 되죠. 막 사람이 에너지를 넘치고 막 열이 나고 막 흥분을 주체 못하는 고릴라 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체온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혈당량 같은 것도 다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애도 세포 호흡을 돕기도 합니다. 네, 메인 역할은 혈당량 증가. 혈당량이나 혈압을 증가시키는 게 메인 역할. 혈당량이나 혈압을 증가시키는. 몸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대사 중에서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물질 대사들이 다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혈당량 증가하고 혈압 증가한다. 혈당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 속의 포도당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포도당이 많아지면 세포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혈압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피 속에 물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피가 더 빨리빨리 이동합니다. 그게 뭐예요? 피가 빨리 움직이면서 산소를 빨리빨리 갖다 줘요. 결국 이것도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작용입니다. 다음 마지막 여기 이자. 자, 뭐 이자 혹은 이자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이자에서 내분비샘이 있는 부분들을 이자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근데 이자에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알파 세포. 여기 있는데, 이자에 알파 세포. 자, 이 알파 세포에서는 뭘 만드냐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글루카곤. 자, 표적은 어디냐에도 간입니다. 오늘 뭐 여유가 많아요 하면 안 돼. 나 정신 나가. 이게 중학교반도 아니고 그죠? 중학생들도 이 정도는 암기합니다. 자, 이제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생성하고 표적은 간입니다. 혈액 따라 간으로 가서 작용한다. 다음에 얘는 뭐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요. 아, 느낌이 오네. 에피네프린하고 동시에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쵸? 에피네프린과 동시에 작용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르치고 또 눈치. 그럼 간이 혈당량하고 되게 관련이 깊은 장소인가 보다. 뭐 어떻게 증가시키냐에는 피 속에 있는 포도당, 혈당량이라고 하는 혈당량을 완전 틀에 박힌 채로 기억해야 돼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은 되게 많잖아. 포도당도 있고, 뭐 녹말도 있고, 뭐 이당류인 설탕, 엿당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치?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당은 온리 포도당이에요. 피 속의 포도당이 양입니다. 오케이? 피 속의 당을 다 늘린다가 아니고 그냥 피 속의 포도당의 양만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에 저장된 물질이 있어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이름은 헷갈리죠? 호르몬의 이름은 글루카곤이고요. 글리코젠은 육각형 두 개가 이어진 이당류예요. 육각형 하나를 당이라고 하죠. 이 글리코젠을요 포도당으로 부셔버립니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이에요. 포도당은 단당류지. 보인데 이 정도는 알죠? 요거 하나, 그다음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 그럼 어쨌든 당의 양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혈당량 무조건 포도당. 글리코젠의 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피 속에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킨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부시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 저기 잠깐 원시로가 너무 많이 갖고 저기 농사 정도는 지었던 이런 시대로 가볼까 신석기로 가봅시다. 추수를 해요 가을에. 그죠? 지금 당장 먹을 게 많죠. 그러면 몸에서 글리코겐 먹니 포도당 먹니? 몸에서 뭐 먹어? 세포가 뭐 먹어요? 포도당 먹잖아 세포. 맞아? 가을이 되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 포도당이 굉장히 많아. 그럼 이 포도당 중에 일부를요, 상하지 않는 형태로 바꿔놔요. 그게 글리코젠이에요. 그럼 이건 언제 하냐면,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는 거야. 먹을 게 없을 때. 즉, 겨울에. 겨울에는 그럼 이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부셔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나 이건 먹을 거 없을 때. 우리 몸에서 겨울에 한다는 게 아니고, 기후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언제냐? 세포가 먹을 게 없을 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 먹은 지 오래됐을 때. 밥 먹은 지 오래되면 당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포도당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도 우리 몸은 조금씩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냐? 아까 밥 먹고 만들어낸 포도당들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놨단 말이야. 그걸 부셔서 쓰는 과정이라고요.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자, 그럼 이자의 베타 세포에 대한 이야기들.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만드는 호르몬은 누가 있냐?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자, 인슐린의 표적은 단입니다. 아, 다 단이네. 뒤쪽은 다 반이네요. 안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들이 혈당량, 그다음 세포과 관련된 조절. 호흡은 저번 주에 연수를 하지 않았어요? 호흡하고 세포호흡은 아예 다른 거야. 호흡은 뭐야? 들숨날숨이에요. 세포호흡은 포도당 깨부시는 걸 말하는 거고. 다음 인슐린은 뭐하냐?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 속의 포도당의 양을 왜 줄이나요? 피 속의 포도당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시 이해해야 돼. 피 속에 포도당이 있어야 피가 지나다닐 때 그 옆에 있던 세포가 그 포도당을 받아가지고 깨먹는 거야. 깨가지고 에너지 발생시키는 거라고. 근데 이걸 왜 줄이나요? 너무 많아도 문제다라는 거야. 너네 어디 회전 초밥집에 갔어? 네, 손님이 2명인데 레일에 초밥 1000개가 돌고 있어. 말이 되니? 안 되죠. 다 썩을 거 아니야. 맞아. 적당히는 안정적인 상태로 보관을 해놔야겠죠. 뭐 냉장고에 좀 넣어놓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하지 않는 형태로 바꿔놓는 거예요. L을 포도당을요 다시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합성이에요. 근데 포도당이 상하나요, 우리 몸에서? 아, 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포도당이 피 속에 너무 많으면, 우리 오줌으로 나가버려요. 오줌으로 나가요. 그걸 뭐라 그래? 오줌으로 당이 나간다, 뭐라 그래? 당이 오줌에 있다. 당뇨라고 하죠, 당뇨. 네? 당뇨.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 없지 않아요? 좀 버리면 어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우리 포도당을 지금 당장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꾸는 건 더 중요해요.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저장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금방금방 픽픽 쓰러지겠죠.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피로를 느낍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만 하냐? 아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세포에 인슐린은 2가지 역할을 수행해요.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아까 회전 초밥집에 잠깐 가볼까요? 우리가 뭐 10명 정도 있는데 10명이 가가지고 회전 초밥집에 갔어. 초밥 몇 개나 먹을까? 몇 개 먹을래? 어. 아, 생선은 안 먹어? 그럼 9명이 갔대. 몇 개 먹을 거야? 몇 개 먹을래? 10개 소식하네? 한 20개 먹어요. 한 10개씩만 먹는다고 해볼까요? 그럼 한 90개만 있으면 되겠죠? 지금 당장 90개만 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200개가 돌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100개 정도는 냉장고에 넣어놔야 된다고. 상하지 않는 상태로 포장해가지고요. 그게 글리코젠이라고.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냉장고 자리가 꽉 찰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110개의 초밥이 남았는데 100개만 냉장고에 들어갔다고. 10개는 어떻게 쑤셔 넣으려고 해도 안 돼. 버리기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너네한테. 야, 미안한데 하나씩만 더 먹자라는 거야. 하나씩만 더 먹자. 그럼 상할 위험 있니?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세포는 포도당을 갖고 있으면 분해할 테니까요. 오줌으로 나가는 것보다 낫겠지. 상황을 잘 봐.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대. 어디에 있던 포도당이냐면 혈액에 있던 포도당이야. 혈액에 있던 포도당을 일단 세포 입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오줌으로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일을 수행한다. 그다음 우리 조금 더 하단에 우리 성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여기 정소나 난소겠죠? 정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알죠? 테스토스테론. 정소에서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뭐 이건 이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고요. 2차 성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표로 정리해 주세요. 교재에는 역할도 조금 적게 나와 있고 호르몬 종류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 뭐 표적도 없고 하니까 정리 한번 해두시고 123쪽 밑에 볼까요?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내분비계 질환이래. 자, 호르몬 분비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질환이 생길 수가 있대요. 자, 티록신이 과다하다라고 해볼까요? 티록신이 과다한 경우. 티록신이 과다하게 되면 티록신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면 이 티록신이 다 간으로 가가지고요 세포를 촉진한다라고 해서요. 세포가 뭐냐면 포도당 깨부셔서 에너지 발생시키는 거예요. 맞지? 우리 몸에서 포도당 수가 자꾸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 그럼 이 분해해서 내놓은 그 내가 계속 가가지고 밥만 먹고 있는 거야. 초밥집 가가지고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부족할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던 것도 꺼내 먹어요. 그럼 밥이 남아요? 안 남죠. 우리 몸에 포도당이 하나도 남지 않지. 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미친 듯이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도 좋을 상황이 아니야. 그죠? 우리 몸 기준으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포도당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 일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이 쪽 빠집니다.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몸이 계속 흥분 상태예요. 세포를 계속 하잖아요. 열을 계속 내고 있는 거야. 아니? 사람은 뜨거워요. 사람은 뜨겁고 포도당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살은 쭉쭉쭉 빠지고 체중 감소하고 우리 체온 상승하는 일이 일어난다. 자, 이 질환의 이름을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 그래. 항상 진취적이야, 갑상샘이. 티록신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거든요. 적당히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당 적당히 깨부셔야 되는데, 계속 깨부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줄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계속 긴장하고 흥분되어 있으니까요. 금방 지치죠. 안구돌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안구돌출에 대한 이름 바제도병, 그레이브스병 나와 있네요. 아직까지 정확한 메커니즘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 안구돌출 환자들의 특징을 봤을 때 체내의 티록신 농도가 되게 높다는 걸 공통적으로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기장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제도병보다는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요. 발견한 의사의 이름입니다. 그레이브스. 그레이브스가 무슨 뜻이죠? 그레이브스 무덤입니다. 의사 이름이 무덤이네요. 밑에 티록신이 결핍될 때 일어나는 일도 나타나 있네요. 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래요. 갑상샘이 티록신을 안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면 이제 포도당을 분해하지 않겠죠? 몸속에 포도당이 계속 쌓입니다.
원래 분해해야 체온이 좀 올라가고 이럴 텐데 분해를 안 해요. 체온은 낮아요. 포도당은 계속 쌓여. 그러니까 지방으로 전환돼요. 살이 쪄요. 살이 찌고 추위를 많이 타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 생장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 나와 있네. 거인증, 말단비대증 나와 있고요. 자, 거인증은 성장기라고 옆에 써줄까요?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키가 너무 커요. 2m가 막 넘어가. 근데 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닫혀 있을 거예요. 왜 끄덕여? 나 아직 열려있을 수도 있는데. 닫혀 있을 거야. 농담이고. 자, 이런 경우에 과다 분비되면 생장으로는 많이 나오지만 성장판은 닫혀있기 때문에 크진 못해요.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요. 말단 부위로 갑니다. 말단 부위는 성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단만 커지는 거예요. 손발만 엄청나게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말단 비대증은 성장기 이후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 생장호르몬 결핍 때문에 소인증이 형성이 된대. 소인증에 걸리게 된대요. 소인증, 뭐 키가 140 그 아래, 그 아래인 경우도 많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항인형 호르몬 결핍 때문에 요붕증이 형성이 되는데 요붕증, 요는 오줌이에요. 붕은 붕괴됐다라는 거야. 오줌이 댐이 무너진 것 마냥 나와. 콸콸콸콸콸 나와. 계속 나와요. 오케이?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원래 오줌은 적당히 싸야 돼. 왜? 몸속에 수분량을 보존해야 되니까요. 그걸 다 내보내고 있다니까 무식하게. 그러면 이제 체내에 수분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화장실 오래 가고요. 어, 자주 가고 오래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인슐린 결핍, 당뇨병 나와 있는데 병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당뇨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필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1형, 1형. 1형 당뇨는 발생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당뇨예요. 1형은요, 인슐린 분비가 이상하죠. 인슐린을 분비를 못해요. 1형 당뇨는. 혈당량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인슐린이 없으니까. 그럼 이 치료 어떻게 하면 될까? 인슐린을 넣어주면 되죠. 맞아? 인슐린 주입하면 되잖아. 네? 인슐린 주입. 실제로 1형 당뇨 환자들은 다 인슐린을 돼지로부터 채취해가지고 사람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돼지한테 넣어서 역으로 돼지에서 채취해가지고 다시 주사로 자기 몸에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인슐린 주사로 치료 못해요. 왜냐면 인슐린 분비는 정상이에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명령은 정확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 인슐린 갔잖아. 빨리 이거 가지고 해. 빨리 분해,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포도당 혈당을 떨어뜨려. 라고 하는데, 듣는 쪽 애가 귀가 먹었어. 안 들어. 가가지고, 야, 빨리 합성하라니까 글리코젠 포도당 혈당량 떨어뜨려. 라고 하는데, 듣는 애가 이러고 있어. 근데 실제로 뭐 듣거나 하진 않겠죠.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지점. 안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라고 해요. 인슐린 수용체 이상이 그러니까 1형 당뇨보다 치료법이 더 어려워요. 2형 당뇨 같은 경우. 발병 확률 자체도 좀 낮습니다. 그렇다고 발병 환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2형 당뇨 환자들도 흔하게 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자랑처럼 말하고 다니는 친구들, 배불뚝 나온 아저씨가 손에 맥도날드 햄버거 2개 들고 난 1형 당뇨도 있고 2형 당뇨도 있어 이러고 다니는 아저씨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콜레스테롤 섭취가 좀 적은 편이라서 이게 동시에 발병하는 확률은 낮고 1형 당뇨는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꽤 많죠. 조금씩은 당뇨를 다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항상성 유지의 조절 기작제라고 있어요. 오케이, 호르몬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음, 이제 125쪽 보세요. 우리 항상성 조절의 기작곡. 그럼 이 호르몬들 가지고 뭐 이런 역할들을 수행했는데 조절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조절은. 중추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간내, 시상, 하부에 그죠? 중추는 간내, 시상, 하부인데 이때 간내, 시상, 하부에서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두 가지 기작을 통해서 조절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길항작용이에요. 자, 기량작용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작이 반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량작용 나와 있네요. 여기요. 글루카곤과 인슐린. 아니? 만약 인슐린밖에 없다면 우리 몸에 인슐린밖에 없다면 혈당량이 낮추는 기작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치? 근데 글루카곤은 높이는 기작을 수행하잖아요. 그니? 그래서 기량작용은 무엇이냐?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작이 반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시에 방금 이야기한 인슐린과 글루카곤. 우리 저번 주에 하나 했는데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우리 몸에서 두 가지 기장인데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거. 저번 주에 했는데요. 그렇지. 교감신경과 교감. 이 두 신경의 작용 역시 길항작용이죠. 길항작용. 서로 반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용을. 자, 두 번째는 음성 피드백이요. 이름이 대파인데 영어로 네거티브 피드백이거든요. 형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자, N은 뭐냐면 네거티브예요. 뭔가 부정적인 겁니다.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마. 오케이? 이 음성 이게 번역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건데 원문이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음성이라고 들어온 건데 부정적인으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상황에서 말하냐? 피드백에서요. 아니, 피드백에서 돌려줄 때 여러분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제출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마라고 대답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자, N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기점을. 자, 대표적인 음성 피드백이 아까 이야기한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어디서 시작했냐면 피상 좀 좋네. 피상 하부에서 출발했죠. 피상 하부에서 만드는 호르몬 하나밖에 없었는데 혹시 기억할까? 뭐 만들었죠? P, R, H 만들었지. TRH가 어디로 갔어요? 전역으로 갔지. 맞아? 전역으로 갔잖아. 이게 전역으로 갔다고요. 전역에서 뭐 만들었어요? T, S, H 만들었죠.
그지? 이게 명령 신호 체계라고요. 시상하부에서 TRH 만들어서 전염해주면 전염해서 TSH 만들어서 어디로 줘? 답셈으로 주지. 맞아?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만들었죠. 팁신이 어디로 가나요?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 간으로 가지. 근데 간으로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티록신이 다시 어디로도 가냐면 전엽과 T상하부로 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TRH랑 TSH의 생성을 억제해요. 생성을 억제해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위에서부터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티록신이라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잠깐 기분이 좋아져 볼게. 내 어디 회장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이 물건을 팔아야겠어. 직원들한테 오더를 내렸어요. 직원들이 신나게 만들 거 아니야. 나 그냥 이렇게 멍때리고 그냥 아, 빨리 만들어 이러고 있는 거야.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직원 중에 한 명이 보다 못해서 그 물건을 들고 나한테 찾아와. 이렇게 들고. 아니 회장님 이렇게 많이 났는데 그만 좀 만들게 하세요라고. 그럼 난 명령을 그만 내리겠죠. 맞아? 티록신이 역으로 가서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원인 쪽으로 가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부만 억제시키는 게 아니고 뇌하수체 전엽도 억제시킵니다. TRH든 TSH든 전부 다 억제시켜요. 알겠니? 이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방금 이야기한 이게 TRH, TSH. 이제 TRH, TSH, 스테레오치는 사이에 음이 이것밖에 없나요?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있어요. 기량작용이라면서요. 기량작용이기도 하면서요. 음성 피드백이기도 해요. 잘 생각해봐야 되나? 인슐린이 작용했다라고 해볼까요? 인슐린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대. 혈당량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맞아. 그러면 혈당량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인슐린이 생성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근데 이건 둘 사이의 이 저기 음성 피드백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 헷갈릴 것 같은데 인슐린은 자신의 생성을 억제하게 되고요. 글루카곤도 마찬가지예요. 글루카곤이 만들어지면 혈당량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증가하다 보면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것도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얘기죠. 자, 그다음 교재에 나온 짜투리 내용들이 있는데 짜투리 내용들 잠깐 보고 갑시다. 오른쪽에 양성 피드백 나와 있네요. 양성 피드백은 뭐냐면 결과가 원인을 계속해서 촉진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알면 되는데 옥시토신 이야기 나와 있네요. 이건 역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자궁수축 호르몬이에요. 자궁이 언제 수축해야 될까? 에너지 수축해야지. 맞아. 우리 몸에서 자궁이 수축하는 이런 관이 수축하는 고통은요. 관이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강력한 진통이 옵니다. 그러면서 애까지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 그럼 이 진통이 다시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역으로. 왜? 낳다 말면 안 되잖아. 낳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아파도 옥시토신 계속 만들어내야지 계속 밀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애는 특이하게 양성 피드백인 거예요. 알겠죠? 양성 피드백은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 밑에 갑상샘 종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거 티록신 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갑상샘 종이 뭐냐면 이 티록신의 재료가 아이오딘이에요. 근데 이 아이오딘이 결핍된 상황입니다. 그럼 봐봐. TRH가 나와서 다시 TSH의 분비를 촉진시키겠죠. 그러면 TSH가 분비가 되면 이게 갑상샘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만들라고 해? 티록신 만들라고 하지. 영양은 내려왔는데 재료가 없어.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근데 티록신의 역할은 세포 호흡을 하는 것도 있지만 TRH랑 TSH의 분비를 어떻게 하게 돼? 억제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거 억제를 해요, 못해요? 억제를 못하겠지. 기작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이 위에선 답답한 거야. 회장은 답답한 거지. 아,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대체 왜 안 만들고 있는 거야? 내가 TRH 보냈는데 아직도 티록신이 안 나와?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TRH를 계속 보내죠. TSH도 계속 보내지. 근데 너희한테 가서 말하는 야 이것 좀 하라고. 근데 너희는 이걸 할 재료가 없어. 얘네가 소통을 못 하잖아. 내가 민기한테 가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민기야 이것 좀 해, 이것 좀 하라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라고. 얘는 스트레스가 어때요? 그게 나라겠죠. 맞아. 갑상샘이 그런 역할에, 그런 상황에 취하게 된다고요. TRH, TSH는 자신을 계속 자극해요. 근데 티록신을 못 만드니까 오히려 억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또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이 이렇게 부어올라요. 볼보다 더 부어오릅니다. 그림 나와 있네요. 갑상샘종. 그제 오른쪽 아래 보여요? 네? 요거는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과는 또 다른 병입니다. 요거는 갑상샘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이오딘을 빨리 섭취를 해줘야겠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질환력과 음성 피드백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조절하는지 우리 실제 상황 이야기 해볼 건데 중학교 3학년 내용하고 거의 다를 거건 혈당량 조절을 거예요. 먼저. 이쪽에 항상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체온, 혈당량, 삼투압. 먼저 혈당량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혈당량이 높을 때. 자, 높을 때 피 속에 당의 양이 많은 상황입니다. 얼마나일까요? 밥 먹어서요. 식사를 해서. 우리 식사 후에 대한 내용이겠죠. 다음 당량이 너무 많네. 당량이 많으니까 이제 이 당을 줄여야겠죠. 혈당량을 감소시켜야겠죠. 순서대로 가볼까요? 감지하는 곳은 어디예요? 단뇌 어디? 시상 하부에서 감지하죠. 자, 여기 시상 하부에서 지금 포도당이 너무 많은데 이거 줄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이제 합의로 명령을 내릴 거예요. 어떻게 내리냐? 첫 번째로 신경을 통해서 납니다. 자, 첫 번째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합니다. 자,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요. 자, 부교감 신경이 어디랑 이어져 있을까? 잘 생각해봐. 지금 무슨 분비 조절해야 돼요? 혈당량이 높으니까. 그렇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 명령이. 안으로 가야죠. 안으로 가요. 안에서 이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안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 간이 아니고 이자로 가야지, 이자로. 어디로 갔어? 이자로 가야지. 자, 그럼 이 인슐린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요. 먼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간으로 가죠. 자, 이 간에서 무슨 일을 하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죠. 얘들아, 이 뉘앙스 잘 기억해야 돼. 옛날 시험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 간에서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분해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 글리코젠이 더 크기 때문에 합성한다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무슨 역할 수행했나? 우리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했죠. 인슐린이 두 가지 역을 수행을 했죠. 자, 그럼 혈당량이 낮을 때, 자, 포도당을 다 써버려서 포도당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많이 방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뭔가 활동을 많이 했겠죠. 막 뛰어다녔거나 큰 소리를 냈거나 너무 뭐 강한 자극들이 계속해서 몸속에 있었을 때 이제 포도당의 양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 후에 감지 누가요? 당연히 간내 시상 하부에서 감지하겠죠. 근데 몸이 굉장히 처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운동하고 나니까 포도당이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쭉 처져 있는 상태야. 그니 몸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흥분 상태로 만들어야죠. 원래 컨디션을 회복을 해야지. 그러려면 이거는 무슨 신경이 야겠네. 그러니까 부교감은 몸을 안정 상태로 만드는 신경이잖아. 흥분 상태로 만드는 신경이 누구예요? 교감신경이지. 그니 자, 이번에 교감신경이 두 군데로 갑니다.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이 두 군데로 가요. 자, 첫 번째는 어디냐면 이자예요. 이자에서 글루카곤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글루카곤의 생성을 촉진. 자, 두 번째로 또 어디로 가냐면 부신으로 갑니다. 부신에서 만드는 부신 속질이죠. 정확히는 부신 속질에서 만드는 호르몬 이름 뭐였죠? 에피네프린이죠. 에피네프린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게 교감신경의 작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신경과 호르몬의 콜라보예요. 콜라보. 아, 그럼 이 글루카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간으로 가죠. 간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하죠? 포도당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어떻게 분해하겠지? 아까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에피네프린의 생성이促進되면 이것도 어디로 가냐? 이것도 간으로 갑니다. 이것도 간으로 가요. 자, 간으로 가서 뭐 하는 거냐면 글루카곤의 역할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분해 과정을요 촉진시켜요.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유효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혈당량 조절이죠. 첫 번째.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체온 조절입니다. 자, 첫 번째로 높을 때. 자, 체온이 높아요. 우리 감지는 역시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에서 감지. 좀 생각해봐. 지금 체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야. 그럼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야 될까?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야 될까? 그렇지, 그럼 무슨 신경이야? 부교감일 것 같은데 부교감 신경은 체온과 관련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최소한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야 될까, 약화돼야 될까? 약화돼야 된다는 이게 혈당량과 체온의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교감과 부교감, 혈당량은 교감과 부교감이 각각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체온 같은 경우에는요, 높이는 기작은 있지만 낮추는 기작은 없어요. 부교감이 작용한다고 해서 체온이 낮아지는 기작이 없다고요, 우리 몸에. 알겠어?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감지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교감신경이 완화된다. 교감신경이 완화된다. 아, 두 개로 갔어야 되는데. 네, 두 가지 봅시다. 첫 번째요. 저기 신경의 관계. 교감신경이 완화된다. 우리 몸에서 이 교감신경이 완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요. 몸이 막 흥분 상태가 되면서 몸에 떨림이 증가해요. 몸을 막 떨게 되고요. 이제 바깥쪽으로 열을 막 발생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체온을 낮춰야 되거든요. 혈관 같은 게 수축해. 혈관이 수축. 원래 교감신경의 역할 중에 하나가 혈관을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수축이 될 수가 있다. 왜 수축돼? 확장돼야죠. 낮춰야 되니까 혈관이 확장되는 일이. 교감신경 체온을 높이는 기작이 있으니까 완화되면 혈관을 확장시켜. 그 간을 시상하면서 전부 신경 가지고 바로 명령을 내리나요? 감지해서? 아니요. 호르몬으로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잘 생각해봐. 간내 시상하부에서 직접적으로 만드는 호르몬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렇지. TRH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TRH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는 호르몬. TRH의 분비가 어떻게 되냐? 강화될까? 억제될까? 지금 체온이 높아. 낮춰야 돼. 티록신 생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잖아. TRH 분비 어떻게 돼? 억제돼야 돼. 그러면 쭉 전염에서 THCH, 갑상선에서 TXH 전부 다 억제되는 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신경과 관련된 길이냐, 신호체계냐, 호르몬과 관련된 신호체계냐를 구분하는 건 중요해요. 제가 파란색 길은 신경에 대한 길로 쓴 거고, 나머지는 호르몬에 대한 길로 쓰고 있어요. 우리 체온 낮춰볼까? 낮춰볼까? 낮을 때 볼까요? 자, 체온 높여야겠네요. 역시나 감지는 시상하부에서 합니다. 이 시상하부에서 감지하면 몸을 이제 흥분 상태로 만들어야 너무 낮아. 교감신경이 강화돼.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작용이 더 세집니다. 그쪽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내보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강화됐을 때 다시 한번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여기서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교감신경이 그대로 명령을 내려주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몸에 떨림을 증가시켜요. 이게 교감신경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근데 이 교감신경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도 해요.
잠깐 볼까요?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의 생성이 촉진된대.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죠. 아드레날린이니까 체온도 어떻게 할까? 당연히 올리겠지. 됐니? 이 교감신경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 경우에도 체온이 낮은 경우에도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게 신경과 관련된 루트에 신경이 출발했을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호르몬은요, 당연히 TRH겠죠. TRH 분비 증가하고 쭉 가가지고 그럼 TSH와 티록신이 모두 증가하고 네, 체온이 낮을 때 발생하는. 자, 낮추기 위해서는 티록신이 억제된다. 높이기 위해서는 티록신뿐만 아니라 에피네프린의 생성이 촉진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조절을 받지 않았어요. 곧바로 호르몬으로 쏴준 겁니다. 신호를. 그러나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생성이 촉진된다. 이런 것까지 체크를 잘 해야 된다고요. 이 루트의 차이점들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조절이네요. 삼투압 조절. 상황 생각하면 돼요. 상황. 자, 삼투압 조절 볼 텐데,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삼투압 조절 이해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여기 조절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해를, 내용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삼투압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삼투압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삼투압 조절한 다음에. 삼투압은 압력인데, 삼투에 의해서 발생한 압력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U자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U자관을 하나 놓고 가운데 저기 셀로판 테이프 같은 거 하나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반응의 양쪽에 물을 좀 부어줄게. 요만큼,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관을 통과할 수 없는 사이즈의 고분자 물질을 좀 넣어볼게. 대표적인 고분자 물질 뭐 녹말 같은 거 있어요. 여기 녹말 하나, 둘, 세 개 넣어줄까? 여기 하나만 넣어줄게. 이 물질들은요, 확산이라고 하는 거래요. 확산이 많은 데서 좁은 데로 간다라는 거잖아. 그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농도를 맞추려면. 근데 이 관 때문에, 이 막 때문에 못 간다고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사이즈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래도 농도는 맞추려고 하거든? 얘네가 뭐를 써요? 어떻게 하냐면, 야, 물을 좀 옮기자. 물을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여기 수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여기는 수위가 높아졌지. 맞아. 여기 용질이 적은 대신에 물의 양도 적네. 소금이 하나인데 물이 100ml밖에 안 들어간 거야. 오른쪽은 용질이 많은데 물도 많아. 소금이 3개인데 물이 300ml 들어간 거예요. 둘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같아질 수 있겠죠. 이게 삼투입니다. 그럼 이 양쪽 관의 지금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발생했죠. 그러면 이 물이 요 아래로 막 내려 들어가려고 하는 압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실제로 이동은 안 합니다. 삼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압력은 발생하겠죠. 이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그래. 그럼 잘 생각해봐. 왼쪽에 압력이 세겠니? 오른쪽이 세겠니? 오른쪽이 세죠. 오른쪽은 농도가 어땠던 구역이에요? 높았던 구역이지. 우리 이것만 기억하자. 삼투압은요.
농도랑 비례되는 표현.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삼투압은 농도예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삼투압 따질 거거든요. 구분 잘하세요. 혈장 삼투압이에요. 혈장. 혈장 혈액 속에 있는 액체 물질을 말하죠. 그냥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혈장 삼투압. 제가 혈액의 농도 따질 거고요. 두 번째 오줌의 농도도 따질 거예요. 오줌 농도는 뭐라 그래? 그럼 오줌 삼투압. 되니? 피의 농도 혈장 삼투압. 오줌의 농도 오줌 삼투압. 이 두 가지의 변화를 한번 볼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이 삼투압 조절 기작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삼투압이 높을 때인데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야, 우리 몸에서 오줌 농도를 조절할까? 체내에 있는 혈액의 농도를 조절할까? 당연히 뭘 조절해? 아, 혈액 농도 조절해야지 오줌 농도가 우리 몸이랑 뭔 상관이 어차피 내보낼 건데. 맞아? 첫 번째로 삼투압이 높을 때인데 무슨 삼투압이냐면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예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피가 짤 때. 됐니? 피가 짤 때. 피의 농도가 높을 때 이런 뜻이라고. 그럼 피가 왜 짤까? 물을 빼냈으니까요. 물을 빼냈으니까 짜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선생님 땀 짜니까 소금을 뺀 거 아니에요? 땀의 99.99%는 물이야.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땀은 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땀이 났다라고 하는 건 물이 빠졌다라는 거죠. 우리 피가 더 짜지겠네. 피의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물만 빠져나온 상황이니까. 자, 혹은 언제냐면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당연히 그럼 우리 피의 농도도 증가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당연히 이걸 조절하는 항인 호르몬 ADH의 조절이 있을 텐데 제우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우스가 좀 가볍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콩팥이라고 해드릴게요. 여기 오줌관이라고 하는 관이 나와요. 방광 있고요. 요도 따라서 물 내보낼 겁니다. 네? 자, 위쪽에는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사실 저기 뭐 사구체, 부먼주머니, 뭔가 익숙한 이름들이지 않아요? 세뇨관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물이 여기를 따라서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야. 여기는 어디야? 몸 바깥쪽이죠. 근데 제음수는 뭐냐면 몸 안쪽으로 이 나가는 물을 중간에서 납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 쭉 가면은 심장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몸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제흡수라고 말합니다. 혈액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그래서 재흡수, 몸으로 다시 흡수했다라는 게 나가기 직전에. 왜? 몸에 물이 필요하니까. 내보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몸에 물의 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다시 흡수해낸다고. 재흡수는 체내 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네. 혈액의 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체내 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행위.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예요. 내 피가 너무 짤 때야. 그럼 피에 물을 빼야 될까? 물을 더 넣어줘야 될까? 더 넣어줘야 되겠지? 일정한 농도를 적당한 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제흡수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줘야겠지? 그럼 이런 경우에 감지를 누가 하냐?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합니다. 근데요, 여기는 어떤 신경이나 호르몬의 작용이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둘은 붙어있거든요. 둘은 붙어있거든. 그럼 이 시상하부가 바로 옆에 있던 저기 뇌하수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후엽에서 항인용 호르몬 후엽입니다. 히읗 들어가니까 암기하세요. 항인용 히읗 후엽. 자, 후엽에서 제흡수를 담당하는 호르몬 ADH라고 했죠. 항인용 호르몬. 다른 이름 바소프레신. 항인용 호르몬. 자, 이 분비가요. 촉진됩니다. 그럼 이 ADH가 어디로 갈까? 제흡수하는 장소가 어디요? 하시잖아. 보자. 콩팥에서 제흡수를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지금 콩팥에서 원래 오줌으로 나갈 물을요 다시 피로 뺀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피에 있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피에 있는 물의 양이? 제흡수 많이 했잖아. 피에 있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서? 많아지겠죠?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을 정하는 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많으면 혈액량이 많은 겁니다. 네? 부피의 대부분을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럼 봐봐. 혈액량이 증가하면 피 속에, 이 혈관 속에 피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럼 벽을 세게 때리겠죠? 혈액이 벽을 때리는 압력을 뭐라 그래요? 혈압이라고. 혈압이 어떻게 돼? 증가. 그리고 지금 피 속에 물의 양이 늘어났는 피의 농도는 어떻게 되세요? 좀 떨어졌죠? 피의 농도를 뭐라 그래? 다섯 글자로?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죠. 감소하겠네. 네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럼 오줌 기준으로 봅시다. 오줌에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된 거니? 그렇지. 오줌으로 나갈 물을 피로 뺐잖아, 지금. 오줌량이 어떻게 돼? 감소한다고. 근데 내가 이야기했지. 이 양을 결정짓는 건 오줌에 들어있는 어떤 노폐물일까 아니면 물일까요? 물이라고 했지. 양을 결정짓는 건 물이라고 했잖아. 오줌 양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오줌에 있는 노폐물의 양이 줄었다가 아니고 오줌에 있는 물의 양이 줄었다는 거야. 농도는 어떻게 되세요? 늘어났겠죠.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 증가한다. 이게 인과관계를 엄청 잘 따져야 돼요.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인과관계를 못 따져서 그렇거든. 제가 이따가 예시들 좀 보여줄 텐데 가벼운 내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ADH 분비가 촉진될 때는 혈장 삼투압이 어떨 때일까? ADH 분비가 많이 될 때는 혈장 삼투압이 어떨 때요? 몸 안으로 물을 많이 넣는다는 거니까. 피의 농도가 어떨 때야? 높을 때지. ADH 분비가 촉진되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다라는 거. 오케이? 그 뉘앙스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되게 잘 따져야 되고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래도 다 짚어드릴 거니까 하나씩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증가한다와 높을 때는 다른 이야기죠. 감소한다, 높을 때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낮을 때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 혈상 정도는 쓰죠. 피의 농도가 어떨 때? 낮을 때. 그럼 피의 물의 양이 어떨 때? 많을 때. 혈압이 어떨 때? 높을 때. 되니 표현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문제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툭툭 던지죠. 혈압이 높을 때. 이렇게. 혈압이 높을 때. 그때 생각하는 게 혈압이 왜 높지? 아, 물이 많네. 농도는 낮을 때보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준을요, 이 출발점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특히 삼투압은 너네한테 계속 시작점을 이상하게 줄 거예요. 오중 삼투압이 어떨 때, 뭐 저기가 어떨 때 막 이렇게 주는데 항상 시작점을요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혈장 삼투압은. 그래서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란 뜻일까, 낮을 때란 뜻일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로 혈장 삼투압 낮을 때 봅시다. 피의 농도가 낮아. 물이 너무 많아. 왜? 물 먹어서. 물을 많이 섭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게 쉬워. 잘 생각해봐야 되라. 물을 많이 먹었어. 그럼 많이 버려야 될까? 조금 버려야 될까? 당연히 많이 버려야 될 테지. 그럼 제흡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제흡수는 몸으로 다시 빼는 거잖아요. 그럼 ADH 분비는 억제돼야죠. 그래서 딱딱하게 외우지 말고 좀 유기적으로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또 시상하부에서 감지할 것이고요. 감지하면 후엽에서 ADH 분비가 어떻게 돼? 분비가 억제되겠죠. 그럼 이때 일어나는 현상 네 가지 제흡수 억제되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제흡수를 거의 안 해버렸네요. 피해 있던 물이 다 오줌으로 나가겠네. 혈액량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혈액량이 줄었네. 혈액에 있던 적혈구가 줄었다는 걸까? 물이 줄었다는 걸까? 물이 줄었다는 거라 부피는 다 물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그럼 혈압이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혈압이 감소한다. 그럼 피의 물의 양이 줄었네. 어쨌든.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이제 어떻게 되겠니? 이제 어떻게 될까? 증가. 이제 곧 증가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호르몬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지금 제흡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오줌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하지. 내용이 헷갈리면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물을 많이 먹었어. 물을 많이 써야죠. 그래야 체내 농도가 조절이 되지. 이거 농도 조절 안 되면 어떻게 될지 저번 주가 아니고 너네 통합과학 할 때 배웠잖아요. 3투에서. 3투에서 배웠죠. 적혈구 터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오줌 삼투압. 오줌의 양이 줄었네. 그럼 오줌에 있는 물의 양이 줄었다는 거죠. 늘었다는 거죠.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감소할 거라고. 이제 감소할 거라고. 이제.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우리 그래프들을 이제 잘 봐. 그래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X축은요. 혈당 삼수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는 모든 그래프는 X축의 변화에 따른 Y축을 고려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면 항상 X축 먼저 출발해. 오케이? 항상 X축 먼저 출발. 혈당 삼투압이니까 관련된 호르몬, 항이 호르몬이겠죠. ADH. 그럼 이 관련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혈당 삼투압이 증가해서 피의 농도가 너무 진해. 몸에 물이 더 필요하네. ADH 분비 어떻게 돼야 돼? 촉진돼야지. 그럼 이게 증가하면 얘도 어떻게 돼? 늘어난다고요. 됐니?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해석이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이상한 길로 빠져버려, 애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지금 빠지면 돼. 지금 실제에 가서 안 빠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 애들이 있냐면요. 선생님, 지금 여기로 갈수록 ADH 분비가 많아지고 있는데 ADH 분비가 촉진되면 몸속으로 물의 제흡수를 많이 하는 거니까 피의 농도가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 해석이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Y축 먼저 했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먼저? X축 먼저 하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되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축 해석은 항상 X축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봐봐. 이번엔 내가 X축을 이렇게 줄게. 뭐로 줄까? 혈압으로 줘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혈압이. 근데 내가 항상 이 시발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출발을 어디서 했는가? ADH 호르몬 관련돼서 출발점은 어디예요? 무조건 뭐예요? 혈장 상투압입니다. 이걸로 돌려가야 된다고. 혈압이 높다라고 하는 건 T의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지. 그럼 혈장 상투압은 어떻다는 거야? T의 양이 많으면 T의 농도는 낮다는 뜻이지. 양이 많은 건 양은 무조건 물로 따진다고 했죠. 물이 많다라는 거니까 농도는 낮다는 거예요. 그럼 ADH랑 혈장 상투압은 비례하는 관계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P의 농도가 낮아져. 물의 양이 많아진다고요. 그럼 이 혈액의 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그럼 재흡수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렇게 돼야죠. 거꾸로 가야지 얘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요. 뭐 그래프 총 한 7, 8개 정도 등장하는데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교재 있는 거예요, 교재. 항상 인과관계를 잘 따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교재 그래프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먼저 혈장삼투압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가 혈장삼투압. 사실 이것만 나와도 문제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교차돼서 얘는 오줌 생성량. 대충 X축은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 몇 개를 좀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해봅시다. 내가 항상 인과관계 잘 따지라고 했죠. 이게 생성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 아니라 처음이 뭔지를 찾는 게 항상 우선이에요. 지금 어쨌든 삼투압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ADH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럼 무조건 뭐 찾아야 돼?
혈장 삼투압 찾아야겠네. 이게 혈장 삼투압이네.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혈장 삼투압이 어때요? 더 높지? 그럼 끝난 거라고. 출발점 찾았잖아요. 이걸 되게 꼬아서 가면 되게 어려워. T1이 T2보다 혈삼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ADH 분비가 어때? ADH 분비도 당연히 T1이 T2보다 많다. 끝났어요. 끝. 그럼 오줌 생성량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오줌 생성은 어디 있냐? 끝에 있단 말이에요. ADH 분비되고 그 이후에 오줌량 조절되잖아요. 그러면 T12에는 오줌이 적단 말이야. 왜? ADH 분비가 어땠으니까? 많았으니까. 정말 단순한 문제 같은데 너네 혼자 풀 때 인과관계 안 찾으면요 엄청 헷갈려요. 제가 써준 순서대로 찾으셔야 돼요. 처음에 혈장삼투압이 체크하고 혈장삼투압이 높았으니까 그럼 ADH 분비는 T1일 때 더 많겠구나. 그럼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될까? 오줌 생성량 마지막에 연습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알겠어? T1일 때는 ADH 분비가 많으니까 몸으로 흡수를 많이 해서 오줌 생성량이 적구나. T2일 때는 ADH 분비가 적으니까 몸으로 흡수를 안 하니까 오줌량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프 해석 기준은 너네 주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다 있다고요. 분명 말해서 이것만 잘 체크하면 여기 파트는 어렵지 않아. 순서를 잘 찾아야 돼. 뭐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그래프만 더 해볼까요? 뭐 삼투압 그래프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엔 포도당 그래프 한번 그려. 자 제가 포도당 농도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자 이쯤 밥 먹었겠죠. 식사. 이게 뭐야? 포도당. 처음 해석할 때는 안 어렵다? 되돌아보면 헷갈린다? 얘들아,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즉, 인슐린은 포도당하고 거의 비례하니까 거의 같이 가는 그래프겠지? 그렇지 않니? 글루카곤은 포도당의 양이, 혈당량이 어떨 때 분비되죠?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분비되지. 포도당 양이 적을 때니까 글루카곤은 어떻게 돼? 혼자 거꾸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헛짓거리 시작한다? 무슨 짓을 시작하냐면요. 나한테 그래요. 쌤, 이쯤에는 인슐린 분비가 많으니까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떨어지겠지. 근데 인슐린의 양을 결정하는 첫 번째 지점이 뭐예요? 혈당량 조절 뭐부터 시작하니? 당 내에서 포도당의 농도를 감지하는 것부터 시작되잖아. 인과관계가 시작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시작점. 혈당량 조절 시작점이 어디야? 혈당량 감지잖아요. 포도당이 많으면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돼? 많아진다고. 그 이후에 떨어지는 건 나중 이야기고요. 역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인슐린 분비가 많으니까 포도당이 낮아진 상태여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포도당이 많았으니까 인슐린이 많은 거라고. 순서가 너무 헷갈려. 아까 다 써줬잖아요. 아까 다 외웠잖아요. 써줬잖아요. 맨 위에가 시작점이지 당연히 뭐예요. 감지하는 게 시작점이죠. 어떤 상황인지가 시작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가. 자 이거 해석 못하면 고생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어렵지 않게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피부입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 자, 기회 교재 138쪽 갑시다. 한 문제만 합시다. 자, 자료 3번 볼까요? 자, 이번 체온 관련된 그래프가 나왔는데, 체온 관련된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자, 체온이 높다, 낮다를 감지하는 곳은 어디냐면 시상하고요. 봐봐,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에 두 개가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체온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 나와 있어요. 여기쯤이네요. 점선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온도가 대충 뭐가 한 39도야. 39도면 온도 어때? 39도면 온도 어때요? 체온이 어떤 편이야? 높은 편이지. 그건 누가 판단해서? 너희의 대뇌가 판단했지. 근데 조절 중추는 누구예요? 맞네. 시상 하부라니까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이 파란색 선이 시상 하부가 설정한 온도라고요. 그럼 너희의 표준 체온은 이 조절 과정에서 36.5도가 아니에요. 이 파란색 라인 있죠? 파란색 라인. 이게 기준 온도예요. 이게 기준 온도입니다. 이것보다 높냐 낮냐예요. 오케이? 너희의 체온을 너희 스스로 대뇌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단내가 설정한 온도를 줬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36.5가 기준이 아니야. 그럼 여기 볼래? 중간에 이 지점 볼래요? 이 지점? 체온이 뭐 대충 한 37도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시간대에서 시상 하부가 설정한 온도가 몇 도야? 39도지. 그럼 이것보다 어떤 거야? 낮은 거죠. 그럼 우리 뇌에서 뭐라고 판단해? 시상하부가 설정한 온도보다 낮으니까 7대라고요, 여기. 37도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시상하부 설정 온도보다 어떤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기준 온도가 되는 겁니다.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요. 그럼 이 지점도 볼까요? 저희가 36.5도라고 했는데 제가 숫자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헷갈리게. 35도로 해볼게요. 뭐 실제로 이 정도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35도면은 체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 체온보다는 낮은 범위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지점에서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35도죠. 빨간색이 실제 체온이잖아. 실제 체온이 뭐 약 얼마야? 한 38도 정도 되겠죠. 근데 이 기준 온도보다 어때? 실제 체온이 기준 온도보다 어때요? 높잖아. 파란색이 지켜야 되는 온도라고. 그럼 지금 더울 때야, 추울 때야? 더울 때야. 35도고 뭐고 간에 지금 더울 때예요. 지금 38도지만 실제 체온은 38도지만 이거는 더울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도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파란색 선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보고 그래프 보면 해석하기 쉽습니다. 어, 그 다음 133쪽에 돌아가지고 자료 하나만 볼게요. 자료 3번 하나만 볼게요. 나머지 여러분 과제로 하십시오. 자료 3번. 자, 이것도 해석에 대한 문제야. 순서를 잘 봐. 지금 이 양반이 뭐 할 거냐면,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뭐 할 거냐면, 물에 들어간대. 그럼 순서를 생각해봐. 물에 들어갔으니까 체온이 어떻게 돼? 변하겠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올라갈 것이고, 일단, 찬물에 들어가면 내려갈 거잖아. 변화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맞추는 게 순서잖아요? 됐죠? 그럼 봐봐. 기업 부분 보세요. 체온이 높아졌죠? 왜? 티록신 분비가 증가해서 그래? 아니라고. 왜 높아졌어? 들어갔으니까 어느 물에? 따뜻한 물에. 기억은 체온보다 높은 물에 들어갔을 때죠. 니은은 체온이 낮아졌네. 티록신 분비가 억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왜? 찬물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변화하고 나서 고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건 외부 상황이 기준이고요. 그러면 봐봐.
A랑 B는 뭐냐면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아까 체온 조절 봤을 때 더우면 이렇게 해서 결과로 분비량과 열 발생량 이런 걸 조절했단 말이에요. 결과값이죠. 그럼 봐봐. 위의 그래프랑 연동지어서 볼까요? 기억은 체온이 높아졌을 때네. 그럼 그 밑에 어떻게 변할지를 써야 되네. 체온이 높아졌으면 땀 분비량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증가하겠죠? 그럼 땀 분비량은 뭐예요? A죠. 열 발생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으니까 낮춰야 되잖아, 이제. 어때야 돼? 열 발생량은 몸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줄여야겠죠. B는 열 발생량이 되겠지. 네? 요걸 해석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른 3번 밑에 지금 4번에 3번 OX 퀴즈에 보면 열 발산량 나와 있거든요. 이 발산은 방출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체온을 감소시키는 요소예요. 근데 열 발생은 체포해서 포도당 깨서 열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얘는 체온을 증가시킨다라는 표현이에요. 둘이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발생과 발산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많이 달렸다. 고인데 고일처럼 다니지 말고 정신 개조해서 2년만 개고생 하십시오. 너네 인생을 위해서. 너네 인생을 위해서 그 2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이 공부입니다. 그 외에 그 공부보다 많은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아. 그 2년 동안 뭐 너네가 뭐 스포츠나 뭐 예술 쪽을 갈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요 나이 들고 해도 충분합니다. 공부는 그때 아니면 대학교는 바뀌지 않아. 알았어? 헛짓거리 하지 말고 공부하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142쪽까지 풀고 채점하고 고쳐오기까지입니다. 풀고 채점하고 고쳐오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 설이니까 오지 마시고 와서 찾지 마시고 여기까지 합시다.